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농사라는 게 참 사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일이죠. 정성을 아무리 쏟아도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자연재해 앞에선 모든 정성이 단숨에 아무 소용 없어지기도 하고요. 모든 농사는 다 어렵다고 하지만 역시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건 자식 농사인 것 같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딱인 것처럼요. 저는 인생에서 이렇다 하기에 큰 실패한 적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자식 농사만은 아주 대차게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놈 자식 농사를 망쳤으니 할 말 다 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조차 없는 우리 아들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아들은 어릴 적부터 뭐든 건성건성이었어요. 공부보다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평범한 또래 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후 성적이 떨어져서 공부를 좀 하라고 하면 금방 좋은 성적을 내고 그걸 보고 칭찬하면 다시 성적이 떨어지고 모든 고슴도치 엄마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머리는 좋았는지 뭐든 하면 잘하는 아이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기에 문제였죠. 단순히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할 생각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시키니까 억지로 하지만 이걸 해서 어디에 쓰나 같은 심드렁한 반응이었죠. 제가 걱정했던 건 아이의 태도였어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냐고 물으면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되고 싶은 건 없지만 뭐든 되지 않겠냐고 대답하는 아이여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장래 희망란이 늘 텅 비어 있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아이 아빠는 아이의 천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고 내버려 두라고만 하더군요. 저는 지나치게 걱정이 많았고 남편은 지나치게 방임주의였어요. 여보, 우리 아들 센터 같은 데 보내서 상담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 무슨 어린애가 저렇게 만사에 시큰둥하지? 또 시작이네. 멀쩡한 애 놔두고 왜 쓸데없는 데까지 돈을 쓰려고 해? 상담비가 얼만 줄이나 알아? 당신이 보기엔 애가 정말로 멀쩡한 것 같아? 세상에 흥미로운 걸로 가득 차 있을 나이에 매사에 관심이 없잖아. 그게 정상이야? 그럼 비정상이야? 넌 우리 애가 비정상이라면 좋겠어? 그냥 애 천성이 그런 기질을 타고난 거야. 놔두면 알아서 쑥쑥 잘 큰 애를 왜 괜히 들쑤셔서 바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바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당신은 왜 말을 해도 그렇게 해? 하나뿐인 아들 잘 키우고 싶은 건 나뿐이야? 애는 저절로 크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애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애를 비정상 취급하지 마. 내가 특정 방향으로 애를 몰고 가려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다른 집 애들처럼 평범하게. 겉봐. 이미 넌 우리 애가 평범하지 않다고 단정 짓고 있잖아. 미안하지만 내 아들은 지극히 정상이야. 이 일로 남편과는 참 많이 싸웠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물론 온전히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요. 그만큼 남편과는 아이에 대한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서로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결혼까지 했었나 모르겠어요. 그게 다 한때의 콩깍지라는 거겠죠? 결혼도 이혼도 후회하지 않아요. 실패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저와 남편 중 누구와 함께 하겠냐 혹은 독립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아들이 저를 선택한 것은 의외였어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제가 잔소리가 많았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가장 만만한 상대를 골랐던 것이 아닌가 싶지만요. 아들은 어찌어찌 대학을 보내놨더니 4년 동안 어찌나 놀기만 하던지요. 남들 다 하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학기 중에도 방학 때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만 하더군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려니 싶었지만 학사 경고를 맞아오는 걸 보자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버럭 냈어요. 저래서야 졸업이나 하겠나 싶더라고요. 비싼 등록금 네가 직접 내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학사 경고는 맞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는 모양이더군요. 억지로 빼앗아 손에 쥐어본 성적표의 학점은 온통 C2성이에 아주 간혹 A+가 있기도 했어요. 제 관심사와 관련된 수업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성적이 잘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대체로 전공 수업이라는 점이 저를 조금 안심하게 하더군요. 아들은 경영학을 전공했었거든요. 관심사라도 생겼으니 다행이다 하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더니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토익 공부한답시고 몇 달을 빈둥빈둥거리고 그 다음은 공무원 준비를 한답시고 또 몇 년을 빈둥거렸는지 몰라요.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주변 친구들이 전부 비슷비슷하게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걸 보며 저도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이었겠죠. 아니면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했거나요. 학원비며 교재비며 이래저래 지출이 있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학비야 아이 아빠와 반반 나누어 내긴 했지만 여자 혼자 몸으로 버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용돈을 풍족하게 주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놀 건 다 노는 모양인 게 신기했어요. 저 몰래 아르바이트라도 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들에게 더 무어라 말을 하지 않은 건 그래도 아들이라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나 빈둥거렸는지 아들은 드디어 뭔가를 하기로 결심했는지 저를 붙들고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남의 밑에서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며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잘 생각해보고 하는 얘기야?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엄마도 참 내가 아무나 해요? 그리고 아무나 좀 하면 어때요? 사업이 뭐 그렇게 거창한 거라고. 여태까지 내가 한 선택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요. 사업은 큰 돈이 필요하고 움직이는 일이야. 가볍게 생각하고 덤빌 일이 아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남 밑에서 일하기 싫은 것뿐이라고요. 그런 태도가 가볍게 보인다는 걸 왜 모르니? 남 밑에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혹여라도 사업 자금 같은 건 기대하지 마라. 엄마,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고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시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네. 그리고 남들처럼 흔하디흔한 자영업 하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뭔가를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국가사업에 이것저것 기웃대는 눈치였어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국가사업에 매일매일 제안서를 쓰고 양복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제 밥벌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아니,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자 말끔하고 참해 보이는 여자친구를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대환영이었죠. 연애에도 영 관심이 없어 보이더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좀 더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걱정될 정도였죠. 아들의 뭘 보고 결혼하는 건지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제 아들이라 제 눈에야 뭐든 알아서 할 것 같았고 얼굴도 잘생겼지만 남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모를 정도로 밟을 줄은 아니었거든요. 며느리를 넌지시 떠보았지만
그냥 아들을 믿고 있는 눈치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상견례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많이 늙어 있더군요. 아들의 결혼식장에서는 눈물도 찔끔 보이는 것이 성격이 많이 유해진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지만요. 그렇게 결혼까지 어찌어찌한 아들은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업들을 벌이면서 조금씩 이곳저곳 투자를 하는 것 같았어요. 벤처 캐피털이라나요? 기술력과 장래성이 보이지만 경영 기반이 약한 회사에 무담보 주식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거기까지만 들어도 저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여태까지처럼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었죠. 혹여나 괜한 돈 투자한답시고 내다 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하긴 했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방역용품이 갑자기 빛을 보게 됐잖아요. 아들이 문어 다리처럼 투자를 했던 곳 중에 방역용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 매출이 갑자기 몇 천을 찍고 물량이 모자라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글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된 거예요. 역대급으로 커진 사업에 아들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남들보다 빠르게 공장을 인수했어요. 공장은 쉬고 있던 라인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고 이를 위한 사람들도 급히 뽑았어요. 순식간에 규모가 2배가 넘게 커진 거죠. 갑작스럽게 사람이 많아지면서 공장은 분주해졌어요. 하지만 중간관리자급의 부재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죠. 아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대부분 신입사원들만 뽑았거든요. 신입들을 가르치기 위해 기존 직원들은 시간을 따로 빼야 했고 그만큼 생산이 줄어들자 아들은 화를 냈어요. 기존 직원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소연을 했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주문이 몇천 건이 들어오는데 그대로 날릴 거냐며 야근을 강요했어요. 새로운 직원들은 새로운 직원대로 기존 직원들도 기존 직원대로 각자의 불평, 불만이 많아졌죠. 아들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공장 식구들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턱 끝으로 사람을 부리려 들더군요. 깁스라도 한 것처럼 뻣뻣해진 목은 좀처럼 굽혀질 줄을 몰랐어요. 누가 봐도 내가 윗사람이고 넌 아랫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질 않나? 어디를 가서 누구를 보든 눈을 내리깔고 보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대표답게 경영에만 신경을 쓰면 좋을 텐데 잘 알지도 못하는 공장 실무에도 끼어들기 일쑤였죠. 사람들의 불평이 터져나올 때면 그 사람들을 달래고 수습하는 건 전부 제 몫이었어요. 저는 아들과 사람들 사이에 샌드백이 된 것만 같았죠.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아들이 너무 바빠서 예민해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은 계속해서 공장을 확장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하지만 직원 복지나 교육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임금만 제대로 주면 직원들은 알아서 모여들 거라는 게 아들의 태도였어요. 자, 아들, 세상 돌아가는 게 네 생각처럼 그렇게만 되지 않아. 사람들에겐 빵도 중요하지만 장미도 필요한 법이다. 아휴, 고리타분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엄마.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세요? 말하는 것하고는 엄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에 대해선 너보다 잘 알아. 내가 내 손으로 뽑은 내 사람들이에요. 엄마보단 내가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을 정말 네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아예 아니다.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처음에는 아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앞다투어 아들의 회사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는 올리자마자 이메일함이 가득 차서 바로 공고를 내려야 할 정도였거든요.
겹경사로 그 무렵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3년간 온갖 애를 썼는데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생기자 아들도 그때만큼은 무척 기뻐하더군요. 정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만 같았어요. 방역용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만큼 아들은 돈을 펑펑 써대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사는 집은 물론 제가 사는 집까지 비싼 월세를 내며 커다란 집으로 이사를 했고 부담스러운 수준의 명품 가방이니 시계니 목걸이니 하는 것들을 밥 한 끼 사주는 것처럼 척척 사주었죠. 아들은 한 벌에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옷으로 전신을 도배하고 엄청난 가격의 자동차도 새로 뽑았어요. 혹여 기스라도 날까 애지중지하며 그 누구도 근처에 못 오게 했죠. 저나 며느리조차도요. 저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혹시나 쓸데없는 일로 돈이 새어나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 이제 손주도 생길 텐데 굳이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잘 관리해서 저금도 하고 집도 사는 게 어떠냐고 넌지시 얘기를 꺼내봤어요. 하지만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제 말을 잘라버리더군요. 엄마,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중에 잘못된 거 있었어요?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거 있었냐고요? 전부 다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됐다고요. 엄마도 내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면 좋은 거지. 뭘 궁상맞게 아끼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그만하세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공장 사람들에 대한 잔소리도 그만 좀 하세요. 대표는 나예요. 내 밑에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고요. 아들의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마로서 제가 설 자리가 좁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은 제가 집에서 밥을 지어 먹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아직도 궁성맞게 동네 시장을 다녀요? 백화점 가요. 백화점에도 다 있잖아요. VIP 회원권도 다 뭐예요? 그냥 썩힐 거예요? 남들은 안 해준다고 난리더구만. 여기는 해줘도 써먹지를 않네. 저는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우물쭈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싼 가방이 생겨도 저는 동네 시장이 편했고 반찬도 사 먹는 것보다는 제가 해서 먹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야채를 사서 다듬고 남은 걸로 시래기도 만들고 우거지도 만들고 하는 게 재미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것들을 질색하더군요. 궁상 맞다고.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화를 낼 정도였어요. 베란다에 널어둔 무청을 보고 쓰레기를 왜 널어놨냐며 몽땅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러던 중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제게 부탁을 해오는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면서 너무 힘들어하니 집안 살림을 도와달라는 거였죠. 저는 사람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아들이 제게 부탁해올 거리가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워서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아들이 아직 저를 엄마로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던 것 같아요. 예뻐도 내 자식, 미워도 내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나를 구박하고 답답해해도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거일 수도 있고요. 며느리는 뱃속의 아이가 개월수에 비해 좀 크다 보니 배가 많이 불러 거동이 불편한 것 외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침이면 아들네 집으로 출근해 며느리의 식사를 차려주고 집을 청소하는 등 집안일을 하고 밤에 아들이 오면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퇴근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죠. 며느리는 아들처럼 사치를 부릴 생각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아주 수더분한 아이였어요. 입맛도 백화점표 반찬보다는 제가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직접 만든 반찬을 훨씬 더 좋아했죠. 다만 그때마다 며느리는 시장에서 받아온 비닐봉지며 음식 찌꺼기들을 아들 눈에 띄지 않게 잘 치워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어머니, 비닐봉지 절대로 모아두지 마시고 거실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아주세요.
부엌 쓰레기통도 가끔은 들여다보거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머님 댁으로 가져가서 버리시면 그이도 모를 거예요. 그이가 시장 다니는 걸 질색하거든요. 너무 죄송해요. 아들은 저에게 역정을 내듯 며느리에게도 역정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의하면 아들의 기준으로 빈티나는 행동이나 궁상맞은 행동을 하면 일단 큰 소리부터 내고 본다고 했어요. 임신한 며느리도 아들 앞에선 상전 노릇을 할 수 없었던 모양이더군요. 며느리가 임신을 한 후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들이 너무 화를 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먹지 못했다고 할 정도였어요. 제가 담근 파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서 라면과 함께 삼키는 며느리의 얼굴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라면 봉지는 잘 접어서 제가 가져갔다가 집에 가서 버렸어요. 매사가 이런 식이었으니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온 덕분에 며느리는 작게나마 숨을 쉴 수가 있었고 저 또한 아들과 며느리 둘 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눈치껏 살림을 해나갔죠. 그렇게 아들 집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 앞에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더군요. 바로 아들네 공장의 공장장님이었어요. 공장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하시더군요. 당장 제 발밑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어요. 사모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대표님에게 말씀 좀 다시 해주세요. 제가 횡령을 하다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공장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세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요, 먹여 살리는 가족만 6명입니다. 제가 아버지 때부터 몇십 년째 이 공장에 모든 걸 바쳐온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제가 횡령이라니요. 아유, 일단 좀 진정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저는 공장장님을 집으로 모셔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글쎄 아들이 횡령에 의심된다면서 하루아침에 공장장님을 해고했다는 거예요. 공장장님은 얼마나 억울해 하시는지 가슴을 치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공장장님은 이 일을 2대째 하고 계신 분으로 공장이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계셔주셨던 분이라 횡령 같은 걸 할 분이 아니었어요. 전 당장 집에 있던 현금과 명품 가방 몇 개를 챙겨드렸어요. 미안하다고. 당장은 가진 게 이것뿐이라고요. 팔면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한번 얘기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죠.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아들이 제 말을 들은 척이나 할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다음날 아들네 집으로 출근을 했어요. 마침 아들이 집에 있더군요.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다면서요. 저는 잘됐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낼 틈만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 하나를 깨트리고 말았지 뭐예요. 쨍그랑하는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란 마음을 다스릴 새도 없이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이 쨍그랑하는 소리에 달려와서 접시가 깨진 걸 보고 제 정강이를 걷어찬 거였어요. 믿어지시나요? 아들은 저를 걷어찬 걸로도 모자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며 으르렁거리듯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와, 엄마, 지금 깬 게 어떤 접시인 줄 알아요? 이거 돈 줘도 못 사는 한정판 접시예요. 아니, 내가 어려운 부탁한 것도 아니고 마누라 대신 집안 살림이나 좀 대신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노인네가 벌써 노망이 들었어?
어떻게 설거지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이걸 깨트려요? 내가 돈 안 줬어요? 그냥 해달라고 했냐고요. 돈 받은 만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안에 도둑 들일까봐 무서워서 아는 사람을 썼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대체 하필 깨먹어도 그걸 깨먹냐고. 저는 정강이의 아픔도 있고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있었어요. 아들에게 있어 저는 그냥 쓸만한 아는 사람일 뿐 엄마라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가격표가 달린 인력 중 하나였을 뿐이었던 거죠. 접시 하나 깨졌다고 달려와 엄마의 정강이를 차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행동일까요? 아니, 엄마가 아닌 남이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괴물을 낳았구나 싶었어요. 아니, 낳았을 때 괴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괴물은 제가 만들어낸 거라는 생각에 저는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은 빨리 아침이나 차려달라고 하더군요. 만삭인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눈치를 보느라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것 같았고요. 그 와중에 아침을 차려뒀다가는 저는 평생 아들의 노예처럼 살아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개수대 안에 있던 접시를 몇 개 더 꺼내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접시가 깨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깟 접시 몇 개 깨지는 게 그렇게 대수야? 접시가 이 애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해. 네가 지금 한 말들이, 행동들이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아들을 헛키웠구나. 헛키웠어. 그깟 돈 몇 푼 좀 벌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 막말로 시기를 잘 탄 거지. 네가 잘해서 대박 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잘났니 잘났어? 이런 요행으로 모은 돈을 이렇게 써대고 있으니 네 미래가 어떨지는 안 봐도 눈에 훤하구나. 엄마, 쟤 뭐라고 했어요? 이 노인네가 미쳤나? 어디 악담을 퍼붓고 있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아들은 노인네가 노망이 났다며 본인이 여태까지 준 돈이며 명품이며 전부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돈 타령을 하는데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머릿속에 있던 아들과의 인연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이 와중에도 어떻게 너는 돈 타령이나 하고 있어? 우리 모자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난 가보겠다. 뭐이네 진짜 미쳤어? 노망 났어요? 지금 그렇게 나가면 집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싹 다 없애버릴 거야. 네가 그딴 마음으로 준 거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저는 문을 박차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길거리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의 적고를 더는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각오였기 때문에 아들의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들놈이 행패를 부리기 전에 집에 가서 옷가지라도 좀 들고 나와야지 싶어 집으로 향하는데 공장장님이 다시 찾아오셨더군요. 혹시 아드님께 말씀해 보셨냐면서 그리고 이건 받을 수 없다며 제가 들려드린 명품 가방들을 고스란히 다시 가져오셨더라고요. 저는 공장장님이 어떤 언행을 당했을지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 부모한테도 이따위로 대한 녀석이니 남에게는 오죽했겠어요. 저는 공장장님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꺼냈어요. 죄송해요, 공장장님. 공장장님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네요. 아침부터 아들놈과 거하게 한판 했거든요. 제가 자식 농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그래서 저도 아들놈과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해요. 이 집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네요. 짐 가지러 얼른 온 거라 이제 여기 찾아오셔도 전 없을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저 때문에 괜히 대표님과 싸우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놔서 그저 죄송하기만 하네요. 죄송하긴요. 날씨도 추운데 어디 가실 곳은 있으세요? 저 한 몸이 있을 곳이 어디 없으려고요. 정 안 되면 고시원이라도 가면 그만이죠. 그러면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희 집으로 가시죠. 공장장님은 뭔가 단단히 각오를 하신 듯 전날과는 표정부터가 달라 보였어요. 저는 그 6식구가 같이 사는 집에서 어찌 신세를 지냐며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공장장님은 괜찮다며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해서 저는 공장장님 댁으로 가게 됐어요. 6식구가 나란히 나와 절 반겨주고 인사를 하는데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집에 오자 고향에 온 것처럼 향수가 느껴지더군요. 공장장님의 아내분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라며 밥상을 차려주시자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나며 배가 고파오더군요. 반나절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구수한 된장찌개에 고소한 나물에 작은 밥상을 펴놓고 온 식구가 모여 복닥복닥하게 식사를 하는데 어쩐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새삼스럽게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라는 사실이 너무 뼈저리게 와닿더라고요. 셋밖에 안 되는 우리 식구가 이렇게 단란하게 밥을 먹었던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식사 후 공장장님은 사실 자기가 계획을 좀 세워봤다며 저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요 몇 주 사이에 제품 불량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정량을 제대로 안 지키고 대충대충 물건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눈대중으로 하는 건 몇십 년간 일해온 저나 가능한 일이었는데 몇몇 직원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게 아무렇게나 해도 잘 될 줄 알았나 봅니다. 제가 다 기록해놨지요. 사모님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대표님께서는 이런 저를 내치신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실 겁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전혀 죄송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녀석은 매운맛 좀 봐야 해요. 절대 봐주지 마세요. 이 일로 그 녀석이 감옥에 간다고 해도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모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막상 일이 터지면 사모님 눈에서도 피눈물 날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정말로 괜찮아요. 오죽하면 제가 연애 다 끊었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들어보니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의 정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공장장님 뿐이시더군요. 그동안 공장장님이 계속 실무에 참여하셔서 잘 유지가 되다가 공장장님이 새로운 인력도 관리하고 아들을 상대하느라 실무에 빠지자 점점 불량률이 높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횡령을 한다며 공장장님을 내쫓은 거였죠. 전 오히려 잘 됐다고 무엇이든 공장장님께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공장장님은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인근의 지방에 작은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어요. 저는 가진 돈을 전부 털었고 공장장님은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기로 했어요. 집도 절도 없는 신세다 보니 오히려 무서울 것도 없고 아주 홀가분한 기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태껏 아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존의 직원들 대다수가 공장장님의 새로운 계획에 맞춰 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낱 공장의 부품 취급이나 당했던 것에 다들 질린 눈치였죠. 그렇게 새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기존 거래처들도 분량이 많아져 고민하던 참에 공장장님이 이곳에서 새로 공장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새롭게 거래를 하고 싶어 하시더군요. 우리는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골라서 거래를 텄고 팬데믹 상황이 점점 길어지자 투자도 들어왔어요. 저는 제 한 몸이나마 편하게 누일 집을 얻을 수 있었고 공장장님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실 수 있었어요.
공장장님에겐 손주도 있었는데 이제 갓 걸음마를 뗀 망댕이 손주가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이 원하는 복지를 조사하고 처음부터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모두가 하기에 달렸음을 강조했어요. 작은 복지부터 하나씩 늘려가겠다고요. 아들의 공장에서 4대 보험조차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계약직으로 일용 노동자 취급받으며 일했던 직원들은 모두 환호를 내질렀어요. 한편 아들의 공장은 부도 직전에 이르렀어요. 기존의 거래처들과 당연히 유지가 될 줄 알고 불량품을 포함한 물건을 은근슬쩍 계속 뽑아내다가 거래가 파기당하고 엄청난 재고를 떠안게 된 거예요. 책임자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나마 책임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사원으로 아들이 내는 역정을 보고 바로 사표를 썼다고 들었어요. 아들은 속속들이 거래처가 끊기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공장장님과 저의 새로운 직장에까지 도달하게 됐어요. 저 멀리에 차를 대고는 씩씩대며 공장을 향해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감이 교차하더군요. 공장장님과 저를 보는 아들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어요. 가까이에 온 아들은 고래고래 소리부터 질러댔어요. 엄마,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공장장 연관까지 안게? 엄마, 저 사람 내가 사기꾼으로 해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랑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두 눈이 멀쩡한데 보고도 모르겠니? 아이, 엄마랑 공장장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공장장님은 지금 이 공장의 대표시고 나는 이 공장의 임원이야, 임원. 아무렴요, 사모님. 아니, 이사님 안 계셨으면 애초에 공장 설립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영업이며 상담이며 거래처 관리며 어찌나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지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엔 제품이 좋아야 다들 믿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실무에서 발로 오래 뛴 대표님 덕분에 저희 제품이 품질 하나는 믿을 수 있잖아요. 불량품도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낫고요. 아들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불량률 얘기를 듣자 뜨끔하는 구석이 있긴 한가 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질 수 없다는 듯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딴 식으로 아들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에? 후회하실 거예요. 이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누가 누구 뒤통수를 쳐? 너야말로 어디 엄마한테 그딴 버르장머리로 말을 해. 후회할 거라고?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그리고 너 저 멀리서 차 대고 오는 거 다 봤다. 비싸다고 애지중지하던 차는 어쨌니? 그깟 차로 세우고 다니던 네 자존심은 이제 바닥에 다 떨어진 모양이지. 저기 굴러다니는 게 네 자존심인 모양이구나. 돈만 있으면 알아서 채워줬던 모양인데 여태까지 아주 편하게 살았구나. 내가 널 잘못 키웠어. 엄마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한 거? 그래, 없지. 너 키우느라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이 공장이 바로 내가 해낸 일이야. 너 보고도 모르겠니? 이깟 공장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 부끄럽지도 않니? 너 공장 확장하면서 뭐라고 했어? 돈이 있으면 저절로 사람이 모인다고 했지? 그 저절로 모이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니? 네 자존심이랑 같이 모두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모양이지?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네가 그 사람들 위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지도 않고 명품이나 사대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넌 그 모양일 거다.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저와 공장장님, 아니 대표님은 혀를 차며 그런 아들을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떴어요. 해가 지고서야 주저앉았던 그림자가 그 자리를 떠나 터덜터덜 사라져 가더군요. 아들은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파산 신청을 한 모양이었어요. 파산 신청을 하면 당장의 빚이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향후 10년, 20년간 고생 꽤나 할 텐데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나 봐요. 여전히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진 아들이 아주 조금은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내 그 생각을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제가 걱정해주지 않아도 며느리가 잘 챙겨주려니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힘들어지면 또 제게 와서 굽실거릴 수도 있겠죠. 손주를 봐달라며 무기로 내세울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어요. 아들에게 정강이를 맞은 그날을 생각하면서요. 전 아들에게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늦게라도 제가 자식 농사를 망했다고 인정한 것처럼요. 농사가 망했다고 무조건 밭에 불을 질러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죠. 이런 절 더러 독하다고 자식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독한 사람 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아들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더 독한 짓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정말로 모든 걸 깨닫고 정신 차릴 날만을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끊어진 모자 인연도 다시 이을 수 있겠죠. 그때가 되면 내가 밭을 다시 일구었노라고 자식 농사 성공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저처럼 자식 농사 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 너무 일찍 결단 내리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탓도 하지 마세요. 자연재해 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만 우리는 얼마든지 재건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사실 제 이야기가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인 줄 알지만 저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않으시길 하는 바람에 용기 내보았습니다. 비판도 응원도 다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